하락이든 상승작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수익이 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데, 어 재차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상승이 큰 폭으로 1-2% 말고요. 5% 이상이 쭉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그냥 분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분할 매도하고 또 나머지는 끌고 가고 이렇게 하셔야만 소외감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뭐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분할 매도 잘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위에서 누르는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 분할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지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사실은 박스권 하단, 이따가 뭐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박스권 하단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제와 다른 상승의 무드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역시 뭐 올라갔다가 계속 두드러 맞는 모습들이 진행되니까 조심해서 살펴가시면서 투자를 잘 하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분할 매도. 분할 매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주요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반개차 중에 지금 게임은 끝난 국면이 보여지고 있죠. 사실 뭐 게임은 주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P2E,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한 어,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조정 내지는 하락의 국면에 있고,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차는 아직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반도체는 시세가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 반도체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 오전장 말고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유지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는 소니가 다시 불을 붙인 형국입니다. 소니가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리서치 기업 안에도 있었던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 장 후반부에 굉장히 급반등해서 상승하는 국면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리서치 기업을 사전에 미리 공부를 했다면 아마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치주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씩 이어지는 국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이벤트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치주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건데, 가치주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가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증명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금리 인상이나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예민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이제 발표가 곧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대차 대조포 축소는 연준이 지금 확실한 매파 시그널로 보여지는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는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연준의 이슈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연준이 강한 매파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 솔직히 말하면 급발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죠. 1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걸 얘기하는 겁니다. 6.8%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금 7.1%까지도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물가가 뭐 8%, 9%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강한 매파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급발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실업률이 3.9%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수치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 실업률이
제가 알기로는 3.4, 3.5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인제 완전 공행에 가까운 수치들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업률도 이제 연준이 예상한 그 수치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 거예요.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급발진의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분석들은 연준이 좀 의사결정에 있어서 늦었다, 미스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인제 불안을 자극하는 셈이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월가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연준이 스탠스가 '괜찮다. 요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다.'라는 뉘앙스들이 좀 강했다면 오히려 시장이 지금 같은 불안에 빠지지 않을 텐데 시장조차도 지금 연준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불안 심리가 크다라고 보여지는 셈입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지금 이런 의사결정이 '물가를 못 잡는 것 아니냐. 못 잡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라는 거죠. 체감 물가가 혹자는 8에서 10%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으니까 지금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형국인지가 충분히 증명됐거나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올해죠. 올해 금리를 3 번이 아니라 4 번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3 월, 6 월, 9월 이렇게 이제 3 번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12 월까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지금의 형국은 불안의 한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다 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체감 물가가 8% 9% 10%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불안해하니까 결국엔 인제 대차 대조표 축소도 9 월이 아니라 7 월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지난 12 월에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됐는데 그 회의록 안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제 대차 대조표 축소 혹은 뭐 양적 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좀 먼저 개념을 잡고 갈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테이퍼링 축소입니다. 테이퍼링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3 월까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줄이지만 테이퍼링을 축소한다는 것은 채권 매입을 여전히 하고 있다, 진행한다, 매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탑이 아니라 양을 줄이는 거죠. 채권을 매입하는 양을 연준이. 근데 반면에 대차 대조표 축소 혹은 뭐 양적 긴축은 채권을 오히려 인제 판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테이퍼링은 채권 매입을 줄여가는 건데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때까지 매입했던 연준의 채권을 이제 시장에 되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테이퍼링 축소나 금리 인상보다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대해서 훨씬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한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시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크게 3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워낙 갑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시장에서는 언제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 갑작스러운 거예요. 돌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할 만한 수준 안에서 움직이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 시장이 되게 불안해하고요.
그 불안의 공포가 크면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은 시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로 갑자기 튀어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장이 생각하느냐? 그건 이제 과거 사례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의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2008년도 전 세계 충격 이후에 그 10년, 11년 동안 사이에서 금리 인상이 있고 난 이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생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8년도 이후에는 금리 인상 이후에 2년이 지나서야 대차 대조표 축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보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연준의 회의록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되게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양이 작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연준이 채권을 매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연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9조 달러 정도 될 거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사례에서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나 양적 긴축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뭐 같은 건 아니죠. 물론 지금 금리가 3월에 인상될지 6월에 인상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인 견해는 한 80%가 3월쯤에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양적 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거죠. 무엇에 비해서? 이전 사례에 비해서. 이게 시장을 굉장히 움츠러들게 하고 불확실성을 크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뭐가 오르느냐? 실질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할 때 새로운 변수이면서 우리가 투자 상품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사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TMV에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TMV를 이제 봤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TMV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조정받는 국면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상단에 이제 일봉의 차트를 보면 상단에 이제 걸려있는 라인들이 있는데 그것들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간다면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논의와 금리 인상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TMV를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결국엔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조치들, 급발진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TMV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당연히 줄겠죠. 시장에 돈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돈이 줄면 투자시장, 자산시장에 대한 변화가 다양한 방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금융시장의 충격 가능성입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장은 갑작스러운 거,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 달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한다 그러면 7개월 전이죠.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7개월 시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진들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대차 대조 축소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의 충격, 이런 것들은
금리를 인상하기 전, 아니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고하저보다는 상저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변화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월 효과가 사라져 버린 거죠. 지난 12월 말부터 1월 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1월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했는데 연준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연준이 문제였다는 거죠. 대차 대조표 축소 논의만 없었더라도 아마 1월 효과의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단 오늘 이후로 미국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러니까 리스크가 될지 아니면 리스크를 돌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몇 개 있어요. 일단 11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 미국 시간으로 뭐 이렇게 되나요? 그때 파월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들다, 좀 더 강한 어조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12일 날, 그 다음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요. 베이지북도 발표합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는 수치인데 요게 이제 12일 날 있고 그리고 나서 13일로 넘어가면 연준 부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부의장도 이제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에 이제 고용과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게 또 이제 어떤 충격을 줄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또 13일 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치를 만들어낸다면 당분간 시장은 좀 더 움츠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2월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연준이 이제 뭐 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3월에 금리 인상이 확 실시된다면 2월 달에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2년간 20년, 21년 2년간 굉장히 급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잖아요.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2008년 대비로 본다면 한 10년, 11년 동안 상승해야 될 물량이 거의 2년 만에 상승한 거니까 피로감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조심하긴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는 2022년에 다우존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이 주구장창 올라가지 않고 업앤다운을 이루면서 가니까 하락한다 하면 하락한 이후에 또 상승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또 기회의 가능성들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잘 살피면서 언제 기회를 잡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장은 하락을 본 이후에 이제 봐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좀 더 재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이 이루어지면 박스권에서는 수익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장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장세에 있는 한국장이 훨씬 더 수익이 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